표창원이 알려드리는 세계의 연쇄살인 이제 시작합니다. 입건을 했고 검찰이 기소했고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죠. 특히 증거의 증거 능력, 증명력 여기에 대한 그런 다툼이 일어났고요. 결과적으로 2000년 1월 31일에 경찰이 입건 기소한 15건의 여성 노인 환자 살해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요. 한 건의 사문서 위조, 유언장 위조죠. 역시 유죄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량은 15개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는 모든 범행들을 포괄일제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개의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경합이라고 하죠. 합쳐서 가중처벌을 하지만 영국이나 미국은 건건마다 형량이 내려져요. 그리고 15명의 연쇄살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무기징역 혹은 사형 이렇게 되지만 각각의 그 사례마다 형량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신형이 15개예요. 그 15개의 종신형 중에 혹시라도 하나의 감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종신형이 쭉 기다리고 있는 거죠. 15개. 전혀 절대로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없는 형이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왜 15건밖에 안 되느냐. 처음에 제가 소개할 때는 250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975년부터 시작된 해럴드 쉬프만의 범행, 1998년까지 이어진 그의 범행, 특히 진료 기록과 의심되는 사안들, 범행 패턴, MO죠. 그게 일치하는 사건들 쫙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총 250건 정도가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일단 증거가 확보된 1995년 이후 1995년부터 1998년 사이에 전산화돼서 진료 기록 조작, 디지털 포렌식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는 15건은 일단 기소해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고요. 나머지 1995년 이전에 200건 이상의 추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두 가지 사유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사유가 뭐냐 하면 첫째, 어떻겠습니까? 의사가 15건 확인된 환자 연쇄살인이 있었다. 나라가 뒤집혀지죠. 세상이 뒤집혀진 사건이잖아요. 엄청난 언론의 보도, 또 여론의 들끓는 상황 이런 것들이 조성되잖아요. 그러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영국은 배심원 재판이잖아요. 우리는 국민참여재판제를 한다 하더라도 배심원이 아닙니다. 그냥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지 판사의 재판이 우리는 이루어지지만 영국은 배심원 재판이에요. 일반 시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된 배심원이 유무죄 결정을 내리고 형량 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그런 일반인 배심원들이 이미 이런 엄청난 언론 보도 때문에 선입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미 15개의 종신형이 선고됐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추가로 200건 이상의 살인에 대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긴 재판을 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 한들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부분을 판단을 한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그런 권리도 있고요.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든지 그리고 해럴드 쉬프만이라는 연쇄살인마의 범죄 행각의 그런 전체 진실 밝혀주고 다 의미가 있어요. 중요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재판에 소요되는 그러한 국가적인 그리고 관련되는 참고인들의 많은 그런 어려움과 노고 등을 고려한 결과 고심 끝에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쉬프먼은 과연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억울하다. 단 한 명의 환자도 고의로 살해한 적이 없다. 그들은 모두 병으로 사망했을 뿐이다. 나는 결백하다. 끝까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마치 조두순의 부인처럼 쉬프만의 부인도
이 프림로즈 쉬프만이라는 해롤드 쉬프만의 부인도 내 남편은 억울하다, 결백하다, 나는 남편을 믿는다, 그는 훌륭한 의사다, 오직 환자들에게 성심성의껏 의사로서 진료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남편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지역의 일부 가게에서 가게 주인들이 자신의 가게 밖 유리창에 쉬프먼은 무죄다, 경찰의 조작 수사다, 재판이 잘못됐다,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붙이기도 했었어요. 상당히 커다란 그 파장이 일었던 사건이었고요. 이 억울함을 주장하던 해럴드 쉬프만은 종신형이 선고돼서 영원히 교도소에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2004년 1월 13일 날, 그날은 자신의 58세 생일 하루 전날이었어요. 자신의 깜빵 안에서 담요를 찢어서 만든 줄에 목을 매어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부여된 형을 다 살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연쇄살인범 정남규 역시 유사한 방법으로 자신이 수감되어 있었던 감방 안에서 자살했습니다. 둘이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형태의 연쇄살인범의 자살이 발생을 한 거죠. 의문이죠. 유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자살을 할 것 같은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정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두 가지 근거입니다. 모두 그의 부인과 관계가 돼요.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영국의 의료 시스템은 NHS라고 해요. National Health Service라고 하죠. 우리와 다른 모든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용되어 있는 국가 공무원이죠. 그래서 의사연금이 지급이 돼요. 그런데 해롤드 쉬프만처럼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확정 판결이 나는 순간 의사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해롤드 쉬프만 당연히 의사 자격이 박탈이 됐죠.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직후에. 그러면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60세까지 살아있게 되면 연금 자격이 완전히 박탈이 됩니다. 이 의사 자격 박탈된 의사가 60세까지 살게 되면 본인이 수령자이기 때문에 연금 자격이 없어져요. 그런데 60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게 되면 비록 의사 자격이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연금 자격이 박탈되기 전에 자신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에게 연금 수령권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58세 생일 하루 전이라고 했잖아요. 2년만 더 살아 있었으면 부인은 한 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58세 생일 직전에 자살을 했기 때문에 부인은 연금을 전에 받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아마도 해럴드 쉬프먼이 자살하게 된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다, 한 가지죠. 두 번째 추정 근거는 뭐냐면 역시 부인과 관계된 것인데요. 끝까지 남편을 믿고 남편의 결백을 주장하던 부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2003년 연말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본인도 아무래도 무조건적으로 믿긴 했었지만 경찰, 검찰, 법원 거쳐 수없이 많은 증거도 제시되고 결국 유죄 판결이 내려지다 보니까 혹시 하는 마음에 자기도 찬찬히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함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 해롤드 쉬프만에게 옥중에 있는 남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여보, 내게 모든 진실을 알려줘요. 그게 어떤 것일지라도 나는 알고 싶어요.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감방의 다른 동료가 확인을 했고요. 역시 교도관도 확인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쉬프만은 자살을 했습니다. 과연 해롤드 쉬프만은 자신의 아내 부인에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자살을 했을까요? 아니면 오직 한 명 남은 자신의 우군, 자신을 믿었던 부인마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 혹은 각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헤로드 쉬프먼이 수감돼 있었던 교도소에 또 다른 연쇄살인범이 수감돼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피터 무어라고 하고요. 그는 Man in Black이라는 별칭으로 불렸었어요. 검은 옷의 살인범 뭐 이렇게 될까요? Man in Black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외계인들 잡는 검은 양복을 입은 그런 이제 뭐 내용의 영화지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피터 무어가 왜 Man in Black이 됐느냐? 살인을 저지를 때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피터 무어도 1946년생이에요. 헤로드 쉬프먼 1946년생. 지난번 두 번째 세계 연쇄살인범으로 소개해드렸던 테드 번디도 1946년생. 피터 무어도 1946년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역시 우리나라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정남규, 유영철, 강호순 이들도 연령도 비슷하고 태어난 때도 비슷해요. 과연 특정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게 과연 연쇄살인범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이유일까? 혹은 이들이 연쇄살인을 저지른 그 시기에 문제가 있는 건가? 1974년, 1975년 이런 시기. 피터 무어는 어떨까요? 태어날 때도 1946년이었지만 범행을 시작한 것도 역시 1975년 테드 번디와 같은 시기죠. 다만 피터 무어는 처음에 1975년에 범행을 시작했을 때는 살인은 아니었고요. 같은 남성 대상 성폭행을 시작을 합니다. 무수하게 많은 성폭행을 저질러요. 확인되고 자백한 것만 39건인데요. 1975년부터 어쨌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역시 공통점이 있죠. 한 명 한 명의 연쇄살인범들, 그들이 왜 연쇄살인범이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특성이 있냐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공통점을 가진 이런 다수의 연쇄살인범들이 유사한 시기에 태어나서 유사한 시기에 범행을 시작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역시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만 나중에 유사한 미래의 연쇄살인범을 우리가 혹시라도 막을 수 있다면 그러한 예방책에 대한 그런 도출도 가능하니까요. 어쨌건 헤로드 쉬프먼은 교도소 내에서 동갑내기 같은 연쇄살인범 맨 인 블랙 피터 무어를 만납니다. 교도관과 동료 수감자들의 전원에 따르면 두 사람이 무척 가까웠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는 장소, 운동할 때, 작업할 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해요. 피터 무어는 연쇄살인은 1995년부터 저지르게 되고요. 남자들, 20대에서 50대 남자 4명을 연쇄살해했습니다. 이 피터 무어에게는 정남규와 유사한 어린 시절의 성폭행 피해 트라우마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피터 무어는 나중에 혹시 또 시간이 된다면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죠. 어쨌건 헤로드 쉬프먼이 교도소 안에서 다른 연쇄살인범과 만나 교류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왜 그렇게 방치했느냐에 반문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유영철과 정남규 절대로 같은 교도소에 수감하도록 하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배려, 고려를 당시에 영국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헤럴드 쉬프먼이 피터 무어를 만난 것이 그의 자살에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건 역시 어떤 증거나 단서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남성 대상 연쇄살인범, 남성 대상 성폭행범인 피터 무어가 헤럴드 쉬프먼을 협박했거나 위협했거나 혹은 성폭행했거나 이랬던 사유로 자살을 했을 가능성, 추정은 가능하지만 어떤 근거도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네, 이 세계 연쇄살인 시리즈를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된다면 한국의 연쇄살인범들에 대해서도 아마 말씀을 드릴 텐데, 단언컨대 모든 세계의 연쇄살인범들은 똑같은 원인으로 괴물이 됩니다. 너무 단언하는 것 아니냐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똑같은 원인은 한 가지 원인은 아니에요.
세 가지의 조합입니다. 이것을 범죄 심리학에서는 데들리 칵테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치명적인 조합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폭탄의 3요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폭탄이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파괴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화약이 필요하죠. 두 번째, 화약만 있으면 터지나요? 아니죠. 화약에 뇌관이 박혀야 되겠죠. 그리고 화약에 뇌관이 박혔으면 자연히 터지나요? 아니죠. 트리거, 불이 당겨지거나 땅 때리는 그러한 방아쇠가 당겨지거나 해야만 터지죠. 이 3요소, 화약과 뇌관과 트리거 역할을 하는 그 원인 요소가 모든 연쇄살인범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들리 칵테일의 3요소 혹은 폭탄의 3요소는 무엇이냐? 첫째, 인격 장애 혹은 정신적 장애입니다. 그 연쇄살인범 개인에게 인격적, 성격적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은 사이코패스, 어떤 사람은 소시오패스, 어떤 사람은 반사회성 인격장애자, 혹은 연극성 인격장애, 또는 자기애성 인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다양한 형태의 인격, 성격, 정신적 장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연쇄살인범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인격장애가 심각한 사람에게 축적된 스트레스라는 뇌관이 꽂히게 되죠. 거듭된 실패, 남들로부터의 거절, 무시, 혹은 아동학대 피해, 학교폭력 피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좌절의 연속, 뭐 이러한,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서 연령대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 되었을 때 그것이 최고조에 달하는 상태가 되죠. 그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취업의 문제가 눈앞에 있죠. 뭐 연애나 결혼의 문제, 다른 동년배와 비교하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정보도 많아지고 세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 내 나이 또래 나보다도 노력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부모가 부자라서 잘 먹고 잘 살고 슈퍼카 몰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열불이 나는 거죠. 끌어오르고. 그리고 자신을 거절하고 자신이 다가서지도 못할 여성이라든지 이런 존재에 대한 혐오가 형성되는 것도 가장 강화되는 것도 그 시기이죠. 여기에 세 번째 요인 트리거, 촉발 요인. 그렇게 해서 인격장애라는 화약이 있고요. 축적된 스트레스라는 뇌관이 꽂혀 있는데 그걸 탁 건드리는 무엇인가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유영철의 경우에는 그것이 부인의 이혼 요구였죠. 그런 식의 무엇인가 촉발 요인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온보형 같은 경우에는 모친의 자살이었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 촉발 요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닐 경우가 있어요.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주변의 무시나 거절이나 실패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전에 있었던 두 가지 화약과 뇌관이 있어서 빵 터지는 거죠. 그러면 쉬프만의 경우는 어떨까요? 해롤드 쉬프만에게 있어서 이 데들리 칵테일 혹은 폭탄의 3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의 전 일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뭐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해롤드 쉬프만의 이 괴물이 된 이유, 폭탄의 3요소를 찾는 첫 번째 단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서는 뭐냐면 그의 범행 방법, 수법, MO, 모두스 오페란다이입니다. 그가 어떻게 환자들을 살해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다이아몰핀이라는 헤로인과 유사한 성분의 마약성 진통 마취제 과다 투여예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해롤드 쉬프먼이 가장 사랑하고 자신이 의존했던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 모친이었어요. 그 모친이 폐암이 걸렸고 장기 투병 중에 해롤드 쉬프먼이 17살 때 사망하게 되는데 사망 직전에 몰핀을 투여받게 됩니다. 의사가 와서 몰핀 투여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죠. 이게 뭐예요? 몰핀이야. 이거 왜 투여하죠?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진통 안 아프게 해드리려고. 그런데 이 청소년이던 해롤드 쉬프먼은 그 몰핀이 암을 이기게 해줄 것으로 잘못 기대를 했습니다. 낫게 해줄 것이라고. 그런데 결국 어머니가 사망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몰핀이라는 약과 사망이라는 두 가지에 상당히 많은 집착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단서. 해롤드 쉬프먼은 3남매 중에 둘째였어요. 그런데 이 모친이 다른 두 명의 그 형제 남매보다도 이 해롤드만을 유독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헤롤드를 독점하려고 했고 과잉 보호하려고 했고 아예 친구도 못 사귀게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헤롤드는 커가면서 친구가 거의 없었고요. 외톨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회성 발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독립성이라든지 인격 형성에 왜곡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두 번째 단서죠. 세 번째 단서는 결국 모친이 사망한 이후에 헤로드 시프먼은 그 트라우마, 그 충격을 자신이 의사가 되겠다라는 의지로 승화시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자기가 살던 지역인 리즈 의대에 지원을 하는데 첫 번째 낙방, 두 번째 낙방, 세 번째 도전을 합니다. 세 번째 도전을 할 때는 자기소개서에 구구절절히 그런 모친의 사망 사연을 훨씬 더 감동적으로 쓰게 되고요. 실력은 안 됐지만 이 리즈 대학에서 세 번째 도전을 했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지켜봤고 의대 지망한 의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모친이 그렇게 암투병하다 사망했기 때문이고 유사한 환자들을 살리고 싶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좋게 보고 합격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격한 헤롤드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의대 친구들에 비해서 늘 열등감을 느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변 다른 의대 동료 친구들과 대화도 잘 못하고 사귀지도 못하고 혼자 외톨이처럼 이상하게 지내면서 열등감에 찌들고 이렇게 지내게 되죠. 그래도 어쨌든 졸업은 하고 의사 자격은 확보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서입니다. 의사가 된 헤롤드 시프먼이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에 적발이 돼요. 무엇으로? 진료 기록 위조로. 그래서 환자들에게 처방되지도 않은 마약성 진통제 페테딘이라고 있습니다. 페서진이라는 그 진통제를 다량을 빼돌려요.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투약을 합니다. 그러다 동료 의사에게 적발이 돼요. 이 행위로 인해서 결국 병원에서는 고발을 하게 됐죠. 경찰 수사가 이루어져요. 문서 위조, 진료 기록 위조에 대한 사문서 위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의사 자격은 박탈이 아니라 정지가 되게 됩니다. 왜? 본인이 제가 약물 중독이기 때문에 그랬고 어머니의 이러한 불행한 죽음, 그 과정에서의 몰핀에 대한 그런 과다 신뢰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너무 괴롭게 만들었고 이렇게 진통제 중독이 됐습니다 라고 호소하면서 스스로가 중독치료센터에 입원해서 치료받겠다라는 서약을 하고 의사자격 정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중독치료센터를 통해서 중독치료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완치가 됐다, 회복이 됐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고 의사 자격을 회복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GP, 지역의사, 지역에서 1차 진료기관이죠. 를 의원을 세우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연쇄살인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물론 지금 짧은 시간 동안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세세한 헤로드 시프먼의 삶의 궤적들이 있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뽑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양육 과정의 문제, 모친이 과다보호 또는 독점 하면서 또 편애 하면서 생겨난 인격 형성 과정에서의 문제. 심리학에서 사람의 인격 형성 시기를 12살 이전까지로 봐요. 12살까지 한 사람의 인격이 거의 다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적절한 애정과 관심과 그리고 훈육과 또는 동년배 친구들과의 놀이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상당 부분이 결핍돼서 성장한 헤롤드 시프먼의 성격 장애의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두 번째, 모친의 사망, 17살 때 그렇게 어쨌든 본인이 의존하던 모친이 폐암으로 사망하는 그 과정을 목격을 하면서 충격을 받게 되죠. 또 몰핀이라는 그 진통제가 낫게 해주지 못한 점에 대한 그런 충격, 트라우마가 겹치게 됩니다. 세 번째, 의사가 되어서 본인이 열등감을 가지고 자신감도 없는 상태에서 의사라는 그 직책, 직위가 주는 거대한 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것을 심리학에서 God complex라고 불러요. 의사, 변호사 혹은
회사의 CEO 또는 고관, 대자, 권력자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과 결정 권한 이런 것들을 과잉해서 이렇게 향유하면서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자기가 맘만 먹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성공시켜 줄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그러한 그 과잉, 망상에 가까운 정도의 생각을 가지게 됐을 때 이것을 God Complex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행사하려고 할 때 의사들 중에 일부가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헤로드 시프만이 바로 이런 God Complex에 빠져 있었던 거죠. 여기에 사회성이 부족하고 열등감에 쩔어 지내던 그의 삶, 여기에 이제 패서딘, 약물 중독으로 인한 그런 뇌의 기능 손상의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 가지 요인이 없다면 이 모든 요인들이 연쇄살인범으로 만들진 않죠. 그 마지막 한 가지는 뭘까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 많은 요인들을 결국 연쇄살인이라는 폭발로 이어지게 만든 것은 본인의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흠칫뿡